16화 줄거리. 예판친댁 일행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일방적이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예브게니에게 막대한 공금을 쓴 백부가 곤충 자살을 했다고 말한다. 이 일로 나스타샤는 폭행을 당할 뻔하는데 그 순간 미시킨 공작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예판친 장군은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불평하며 나스타샤가 아글라야와 공작을 결혼시키기 위해 예브게니를 집안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공작에게 전한다. 공작은 테라스에서 아글라야에게 전해받은 쪽지로 인해 흥분과 설렘을 느끼고 어두운 공원을 서성이다가 호텔 계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로고진을 만난다. 로고진과 같이 자기 별장에 가까이 왔을 때 불을 밝게 켠 테라스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작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모두들 흥겨운 듯 커다란 소리로 떠들며 웃어대고 있었다. 고함을 지르며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다. 유쾌한 모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가 테라스에 올라가 보니 사실 일동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것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얼근한 기분인 걸 보면 주연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된 모양이었다. 손님은 모두 공작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처럼 같은 시간에 모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다. 생일에 관해서는 공작 자신도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한테 샴페인을 내겠다고 한 모양이군. 그래서 저 친구들이 모여들었을 거야. 로고진은 공작의 뒤를 따라 테라스로 올라가며 중얼거렸다. 이 근방의 공기는 내가 잘 알고 있지. 단지 휘파람만 한번 불어도. 그는 화가 난 듯이 덧붙였다. 그것은 얼마 전까지 자기가 경험해온 생활을 상기해서 그러는 것이었다. 일동은 환성과 축하를 하며 공작을 맞아 그의 주위를 에워쌌다. 굉장히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점잖은 손님도 있었다. 그러나 공작의 생일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동은 우선 축하의 인사를 하기 위해 한 사람씩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특히 공작의 호기심을 끄는 사람이 몇 명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브로도프스키 같은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의아스러운 것은 뜻밖에도 예브기니 파블로비치가 이 자리에 함께 끼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좌중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작은 어찌나 놀랐는지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이윽고 얼굴이 빨개지고 황홀해진 것 같은 레베제프가 공작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벌써 어지간히 취해 있었다. 그의 장황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확실히 우연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이폴리트가 저녁 때쯤 도착하여 기분이 썩 좋으니 테라스에서 공작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 다음 레베제프가 집안 식구인 이볼긴 장군과 딸들을 데리고 왔다. 브루도프스키는 이폴리트와 함께 와서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다. 가냐와 푸치스이는 이 집 앞을 지나다가 들렀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모였을 때는 정거장에서의 사건과 거의 같은 시각이었던 모양이다. 그 다음에 켈레르가 와서 공작의 생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샴페인을 요구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나타난 것은 30분 전의 일이었다. 샴페인을 꺼내 축하연을 열자고 극력 주장한 것은 콜야였다. 그러자 레베제프가 즉시 술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건 제가 내는 술입니다. 제가. 그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공장님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제가 한턱 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안주도 나올 겁니다. 딸년이 지금 요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장님,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햄릿에 사느냐 죽느냐라는 말을. 현대적인 주제지요. 현대적입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체렌치예프 씨가 주재하고 있는데 아주 신이 나서 들어가 누울 생각도 않는군요. 하지만 샴페인은 한 모금,
겨우 한 모금밖엔 마시지 않았으니까 해롭지 않을 겁니다. 공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모두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훌륭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작은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자기 쪽으로 달려나오고 있는 베라 레베제프의 귀엽고도 상냥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기뻐서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앞으로 행복한 생활이 있기를 빈다는 축하의 말을 했다. 그러고는 급히 부엌 쪽으로 달려가 버렸다. 그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공작이 돌아오기 전부터 틈만 있으면 테라스에 나와서 얼근히 취한 손님들 사이에 주고받는 자기에게는 너무나 기이하고 추상적인 문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여동생은 옆방 괴짝 위에서 입을 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레베제프는 어린 아들 롬과 콜야와 이폴리트 옆에 서 있었다. 그 생기에 찬 얼굴은 손님들의 재미있는 토론을 들으며 10시간쯤은 능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척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오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폴리트는 공작이 베라의 인사를 받고 나서 곧장 자기에게 손을 내밀며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곁에 와 앉으십시오. 나는 특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었다. 이렇게 늦도록 앉아 있으면 몸에 해롭지 않겠습니까? 하고 공작이 걱정을 하자 그는 사흘 전에는 왜 그처럼 죽고 싶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으며 오늘 밤처럼 기분이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브루도프스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전히 더듬는 소리로 그래서 저는 이폴리트를 모시고 왔습니다만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기쁠 뿐입니다. 하고 더듬더듬하면서 말끝을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공작의 손을 힘껏 잡아 흔들곤 다시 의자에 앉았다. 맨 마지막으로 공작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한테 다가갔다. 그는 얼른 공작의 손을 잡았다.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매우 중대한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저쪽에 좀 가실까요? 잠깐만. 이번에는 다른 음성이 공작의 다른 쪽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이 다른 쪽에서부터 공작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공작은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벌겋게 된 사내가 계속 눈을 껌뻑이면서 웃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페르드 이시첸코라는 것을 공작은 이내 알아볼 수 있었다. 도대체 그는 또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페르드 이시첸코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나타난 거요? 공작은 소리쳤다. 그는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켈레르가 옆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외쳤다. 이 친구는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다면서 저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공장님, 이 친구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이 나빴다는 거요? 공장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곧 이리로 데리고 왔죠.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는 후회하고 있어요. 매우 반갑습니다. 자, 저리로 가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앉아주시오. 나도 곧 가겠습니다. 공작은 겨우 그들을 떼어놓고 급히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로 돌아섰다. 여기는 참 재미있군요. 그는 입을 열었다. 30분가량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당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레프 니콜라예비치, 그 쿠루미셰프와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안심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는 문제를 아주 지각 있게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내가 보기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쿠루미셰프라는 건 누구입니까? 아까 당신이 손을 붙잡았던 그 친구 말입니다. 실은 몹시 화가 나서 내일 당신한테 사람을 보내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다는군요. 그만둬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물론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그건 정말로 엉터리 같은 결과를 초래할 뻔했지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그 밖에 무슨 다른 용무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까? 물론 다른 용무도 있습니다. 그는 커다란 소리로 웃었다. 공자, 나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페테르부르크로 가야 합니다. 하긴 이건 큰아버지에 관한 것이지만 혼자 생각해보니 그 얘기가 모두 사실이며 나 하나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환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예판친 댁에 들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들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페테르부르크에 있을 테니까요.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한 사흘가량은 여기에 있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나 자신의 일이 죄다 틀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의 사건이 매우 중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어떤 문제에 관해 당신과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담백하게 의논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만일 나의 희망을 들어주신다면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지금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뿐더러 정신이 산란해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귀찮게 구는 것 같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공자, 나는 당신의 우정을 믿고 찾아온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보기 드문 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분입니다. 지금 내게는 친구와 충고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더없이 불행한 인간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런데 좀 곤란하군요. 하고 공작은 잠시 생각했다. 저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그보다는 지금 둘이서 공원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줄 게 분명하니까요. 그럼 내가 가서 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몹시 흥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공자,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절친한 친구지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편이 훨씬 좋겠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2시간 정도 있으면 돌아갈 테니까 그때는 나를 위해서 20분이나 30분가량. 그럼 좋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친구로서의 다정한 당신의 고마운 말씀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내가 오늘 이렇게 정신이 산란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지금은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가벼운 웃음을 머금은 채 중얼거렸다. 이날 저녁 그는 유난히 웃음이 많았다.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공작은 흠칫하며 이렇게 물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공작? 상대방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그냥 웃기만 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을 기만하여 무엇인가 캐내보려는 속셈인 걸 눈치채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오셨다는 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지요. 하고 공작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심지어 나를 속이려 한 것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그러한 모든 일은 정말로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참다운 친구로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내 생각으론 당신이 매우 착실한 분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하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말을 맺었다. 저쪽으로 갑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한 잔 들고 싶군요. 아무튼 나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들른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참,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저 이폴리트는 당신과 같이 있으려고 이사해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희가 곧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째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30분가량 저 사람과 이야기하며 느낀 것이기에. 이폴리트는 공작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쪽을 바라보며 공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식탁으로 돌아오자 그는 열병에 걸린 것처럼 활기를 띠었으나 동시에 불안과 동요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번쩍이는 두 눈에는 여실하게 동요하는 불안감이 보이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 초조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일정한 목표도 없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하나의 얼굴에서 다른 얼굴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는 이때까지 자중의 떠들썩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 활기는 다만 열병적인 것이었다. 확실히 대화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의 논쟁은 아주 지리멸렬했고 조소적이었을 뿐더러 어설픈 역설로 충만되어 있었다. 불과 조금 전만 해도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자기 쪽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까지도 그는 도중에서 포기해버리곤 했다. 공작은 철철 넘치게 따른 샴페인을 이폴리트가 2잔이나 들이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경악과 후회를 금치 못했는데 벌써 한 모금 마신 석 잔째의 술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 그때까지 공작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다.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폴리트는 외쳤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어서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첫째로는 당신의 친구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나도 여러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나의 예감이 들어맞았죠. 유감스러운 것은 당신의 생일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무슨 선물이라도 준비해 왔을 텐데. 그렇지만 어쩌면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날이 새려면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2시간도 안 남았군요. 푸치스인이 시계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러나 해가 뜨지 않아도 마당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밖은 밝으니까. 페체르부르크는 백야로 유명하니까요. 구태여 날이 새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태양의 기퉁이만이라도 보고 싶단 말입니다. 태양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한다는 것을 공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폴리트는 명령을 하듯 예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동을 향해 무뚝뚝하게 짝이 없는 어조로 물었으나 자기 자신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 싶었다. 원하신다면 마십시다. 그러나 이폴리트, 당신은 좀 더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나기만 하면 잠을 자라는 말만 하시니. 공장님, 당신은 나의 보모로군요. 태양이 떠올라 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잠자리에 들기로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시에 태양은 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있더군요. 무의미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표현입니다. 레베제프 씨,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 아닐까요? 묵시록에서는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공장님, 당신은 수계별에 대해 들은 일이 있습니까? 난 들었습니다. 레베제프는 묵시록의 수계별을 유럽 일대에 뻗쳐 있는 철도망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더군요. 아닙니다. 실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레베제프는 일시에 터져나온 자중의 웃음소리를 억누르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갑자기 그는 공작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점에 있어서는. 그는 두 번째 주먹을 들어 격렬하게 탁자를 두드렸으나 그 때문에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레베제프는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저녁 때의 기분 이상으로 취해 있지는 않았으나 오늘은 초저녁부터 장시간에 걸친 학구파 논쟁 때문에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었다. 이럴 때면 그는 극도의 노골적인 경멸로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장님.
우리들은 아까 반 시간 전에 서로 상대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말을 가로채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다. 큰 소리로 웃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소신을 자유롭게 남김없이 토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한 다음에는 무신론자건 누구건 마음대로 반박해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우리들은 장군을 의장으로 선출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서야 아무리 고매한 사상, 아무리 심오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시오. 어서 얘기해봐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 몇몇 손님들이 대꾸했다. 얘기하시오. 하지만 횡설수설하지는 마십시오. 대체 쑥의 별이란 뭐지요? 누군가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소. 하고 잠옷 위험 있는 태도로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며 이볼긴 장군이 대답했다. 나는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지독히도 좋아합니다. 공자, 지적이고 학술적인 토론에 한해섭니다만 켈레르는 매우 신이 나서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학술적이며 정치적인 토론에 한해서지요. 하며 이번에는 자기 옆에 앉아있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에게 몸을 돌렸다. 아시다시피 나는 신문에서 영국 의회에 관한 기사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논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정치가로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당의 의석에 앉아 계시는 고결한 자작이니 본인의 의견과 같이 하시는 숭고한 백작이니 그 제안으로 전 유럽을 경악케 한 우리의 존경하는 논적이니 하는 표현을 말입니다. 그처럼 자유로운 표현이나 국민의 의회 제도는 우리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신문 기사에 거의 매혹될 지경입니다. 공자, 솔직히 말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항상 예술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씨. 그래서 대체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한쪽 구석에서 가냐가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결국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철도라는 것은 저주해야 할 물건이다. 그것은 인류를 멸망케 한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을 혼탁하게 할 목적으로 지상에 떨어진 재앙이라는 것입니까? 공작이 보기에는 가냐가 이날 밤 전에 없이 흥분하여 무척 의기양양한 것 같았다. 레베제프한테 약을 올려주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핏대를 올리게 되어버린 것이다. 철도가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레베제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열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이럴 때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비단 철도 하나만이 생명의 원천을 혼탁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 수세기 동안의 정신상태 전부가, 다시 말해서 과학 내지는 실제적 방면의 풍조 전체가 어쩌면 실제로 저주해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실제로입니까? 어쩌면입니까? 이 점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문제라 생각되는군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다그쳤다. 실제로. 더할 나위 없이 실제로란 말입니다. 레베제프는 열띤 어조로 확언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요, 레베제프 씨. 당신은 아침엔 그렇게 침착하신 분이었는데. 푸치 스인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다. 그 대신 저녁 때는 보다 솔직해집시다. 저녁 때는 솔직하고 진실해집시다. 레베제프는 그를 돌아보고 열을 올리며 말했다. 솔직하고 정확하고 결백해지지요.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밤 당신네들 전부를, 즉 무신론자인 당신네 전부를 상대로 대결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네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세계를 구하고 이 세계가 걸어가야 할 정당한 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냔 말입니다. 당신네들은 과학이니 산업이니 조합이니 임금이니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만 어떻게 해결하겠단 말입니까? 신용으로 해결합니까? 도대체 신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로군.
하고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말했다. 나는 이런 문제에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란 아주 건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은 일반적인 결속과 이익의 균등을 가져다 줍니다. 하고 푸치스인이 지적했다. 단지 그것뿐이지요. 아무런 정신적 기초도 없이 다만 개인의 이기심과 물질적 필요만을 만족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주의 평화와 행복이 과연 요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례지만 나의 해석이 틀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사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의 공통된 요구와 만인의 협력 및 이익의 결합 없이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녀야 할 견해가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확고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가냐는 신중하게 열변을 토했다. 다시 말해서 산다든가 먹는 것의 요구는 자기 보존의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보존의 감정이 그처럼 하찮은 것일까요? 자기 보존의 감정이야말로 인류 본연의 법칙이 아니겠어요?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하던가요? 하고 갑자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소리쳤다. 법칙이란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연의 법칙이라면 파멸의 법칙 역시 본연의 법칙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 파멸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자기 보존에만 인류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폴리트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쪽으로 몸을 돌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유심히 쳐다보며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그가 웃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도 따라 웃었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콜야를 슬쩍 건드리면서 몇이나 되었느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그리고는 콜야의 은시계를 끌어당기기까지 하며 열심히 시계바늘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마 후에는 모든 것을 잊은 듯 소파에 누워 두 손으로 뒤통수를 받친 채 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30초가량 지나자 그는 다시 탁자에 앉아서 몸을 세우고 극도로 흥분한 레베제프의 잡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거 참 교활하고 조소적인 사상이군요. 그야말로 바늘로 쿡 찌르는 것 같은 사상입니다. 하고 레베제프는 얼른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의 역설을 받아 대꾸했다.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려는 목적하에 내뱉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사상입니다. 당신은 사교계에서 훈련된 풍자적 능병가이며 기마병이니까. 그렇다고 재능이 없는 분이라는 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은 얼마나 심오하고 올바른 사상을 토로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사실 자기 파멸의 원칙과 자기 보존의 원칙은 인류에 있어 동등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가 신과 동일한 힘으로 인류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웃으시는군요. 당신은 악마를 믿지 않으십니까? 악마를 믿지 않는 것은 프랑스 사상이며 경박한 사상입니다. 당신은 악마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느냐 말입니다. 당신네들은 악마의 이름도 모르면서 볼테르의 흉내를 내어 그것의 외형인 발이라든가 꼬리라든가 뿔이라든가 하는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형까지도 모두 당신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악마는 위대하고도 잔인한 영혼입니다. 당신네들이 조작한 발이나 뿔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논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지금 논하는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갑자기 이폴리트가 이렇게 소리쳤다.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이 웃어대면서. 거참 교묘하고도 암시적인 사상이군요. 레베제프가 동조하듯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생명의 원천이 쇠퇴했느냐 강화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도 때문인가요? 콜야가 외쳤다. 철도의 발달 때문이 아니지요. 신경질적이나 대체로 온순한 젊은이요. 철도 같은 건 다만 그 축도 내지는 예술적 표현에 구실을 할 뿐이지요. 모든 사람이 인간의 행복을 지향한답시고 돌진하고 떠들어대며 서두르고 짓거려대고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가가 인간 사회가 소란스럽게 실리적인 것만을 쫓고 있어서 정신적인 평온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자
싸돌아다니는 또 하나의 사상가는 그럴지도 모르나 굶주린 인류에게 빵을 실어다 주는 수레바퀴의 소음은 정신적인 평온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대꾸하고는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열한 파렴치 아닌 나 레베제프도 인류에게 빵을 실어다 주는 그 수레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기초 없이 인류에게 빵을 실어다 주는 수레는 그 빵을 받아먹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향락을 위해 냉정하게도 인류의 대부분을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그 수레란 것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하고 누군가가 재빨리 말끝을 잡았다.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들은 채도 않고 레베제프는 되풀이했다. 인류의 벗인 마르사스의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기초가 확고하지 못한 인류의 벗은 식인종입니다. 그들의 허영심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오늘날까지 인류의 벗이라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지만 가령 누구나가 수많은 인류의 벗 중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그 사람은 천박한 복수심 때문에 당장에 이 세계에다 불을 지르고 말 겁니다. 하기는 우리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비열한 이 레베제프 같은 놈은 아마 제일 먼저 장작을 갖다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 자기는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시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오? 지겨워서 들을 수 있소. 문제는 수세기 전에 있었던 일화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수세기 전에 이 사건을 얘기해야만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라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음을 말하시오. 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통계와 기억을 기초로 하여 생각할 때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걸친 무서운 기근이 1세기 동안에 4번, 다시 말해서 25년에 한 번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정확성을 자신 있게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비교적 드물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엇에 비해 비교적 드물다는 거요? 12세기 전후와 비교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때엔 전국적인 대기근이 2년에 한 번,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를 내습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심지어 식인종으로까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비밀에 붙여졌었지요. 이런 고약한 놈들 중에 하나가 노년에 이르러 누구한테 추궁을 받는 바도 없는데 제 입으로 자기의 죄상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난하고 오랜 생애를 통해 비밀리에 60명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갓난의 6명을 잡아먹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평신도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군요. 말도 안 돼. 의장인 이볼긴 장군 자신이 몹시 붕괴한 어조로 고함쳤다. 여러분, 나는 저 친구와 자주 토론을 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거의 비슷한 문제지만요. 그런데 저 친구는 곧잘 어처구니 없는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버릇이 있거든요. 당신 자신의 카르스포이 얘기는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입니다. 그 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거의 모든 진실은 항상 불변의 법칙을 지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언제나 정말 같지 않으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현실적이면 현실적일수록 거짓말같이 들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0명이나 되는 성직자들을 잡아먹지요?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한꺼번에 잡아먹은 게 아니겠지요. 아마 그것은 15년이나 20년 동안에 잡아먹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지요. 레베제프는 집요하게 고집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카톨릭의 신부들이란 원래 남의 말에 잘 넘어갈 뿐더러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습속이라든가 그 밖의 으슥한 곳으로 유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짓을 한다는 건 지극히 용이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내한테 잡아먹힌 사람의 수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데 대해 그러한 모든 것을 논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고 공작은 입을 열었다. 여태까지 공작은 말없이 사람들의 논쟁에 귀를 기울일 뿐 자기 자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떠들썩한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었으며 손님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까지 기뻐했던 것이다. 그는 밤새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으나 갑자기 무슨 생각에서인지 입을 열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어조가 너무나 심각했으므로 사람들은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갑자기 그에게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기근이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비록 나는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스위스의 산중에 들어가서 몹시 놀란 것은 험준한 산비탈 바위에 새겨진 옛날 기사 시절의 성터였습니다. 그 바위산은 매우 가파를 뿐더러 그 높이는 최소한 1km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면 적어도 몇 킬로미터는 되겠지요. 그 당시의 성이라는 것을 모두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이란 돌로 쌓아 올린 하나의 커다란 산입니다.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공사지요. 이러한 성들은 모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인 노예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부역 이외에도 각종 세금을 바쳐야 하고 또 성직자를 부양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언제 자기 생활을 하고 밭을 갈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한 백성의 수요는 그 당시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어떻게 그러한 백성들이 아주 전멸해 버리지 않았을까 하고 가끔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참고 버텨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잡아먹은 자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꽤 많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레베제프의 말이 사실일 겁니다. 다만 하필이면 어째서 신부를 여기에 끌어댔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오직 그것만은 잘 모르겠군요. 아마 12세기쯤에는 성직자 이외엔 잡아먹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승려 계급만이 살쪄 있었을 테니까요. 가냐가 말했다. 현명하고도 정확한 의견이십니다. 레베제프가 외쳤다. 사실 그 산에는 평신도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성직자를 60명이나 잡아먹으면서도 평신도를 하나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착상이며 무서운 역사적인 착상이고 통계적인 착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재능 있는 사람은 역사를 다시 꾸며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인류 전체보다 60배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향유했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정확히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나머지 인류 전체보다 적어도 60배는 비대했을 것이니까요. 그건 과장이겠지요, 레베제프. 주위의 사람들은 한바탕 웃어댔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당신은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공작은 계속해서 물었다. 그는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농담이라든가 조소 같은 기미는 추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그러한 어조는 이 좌석에서 자연히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려서 잠시 후 모두들 그를 보고 웃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싶었다. 공작, 당신은 저 친구가 미쳤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좀 돌아버린 사내라는 걸.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공작에게 몸을 굽히며 속삭였다. 아까 여기서 들은 말입니다만 저 친구는 변호사란 직업에 미쳐서 요즘은 변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더군요. 굉장한 모의 변론이 기대되는군요. 나는 지금 굉장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레베제프는 그동안에도 고함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는 범인의 심리적인 것과 법률적인 상태부터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범인이, 다시 말해서 나의 피변호인이 그와 같은 괴이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다른 방법으로는 먹을 것을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참회의 뜻을 나타내어 성직자를 피하려고 한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로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아이들을 5명이나 6명 정도는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숫자상으로 본다면 비교적 근소한 것일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무서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으로서 성직자의 고기 대신에 일반인의 고기를 먹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적으로 그렇게 하였으리라는 것은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신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 6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겨우 6에서 그치고 왜 30명까지는 못 잡아먹었느냐 말입니다. 나는 30, 즉 60의 반을 수치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성 모독죄, 즉 교회에 대한 모독의 공포에서 오는 절망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6이라는 숫자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6이라는 수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내 생각으로는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크지 않으므로 일정한 기간에 그가 필요로 하는 갓난아기의 수는 어른인 성직자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많아진 겁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죄가 가벼워진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죄가 무거워지는 셈이지요. 즉 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지금 12세기의 범인 심리를 해부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19세기의 인간으로서는 별개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고 그렇게 흰 이를 드러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군, 체면을 좀 차리십시오. 둘째로 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갓난아기는 영양분이 충분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달콤해서 구미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론 속에는 당시에는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범인은 마침내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 스스로 자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어떠한 고통이, 즉 어떠한 기름가마형과 화형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로 하여금 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까? 어째서 그는 60이라는 숫자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까? 어째서 그는 성직자를 버리고 은자로서 참회의 생활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 어째서 그는 끝내 교회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바로 기름가마나 화형보다도 또한 20년에 걸친 습관보다도 더욱 강한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보다도, 어떠한 기근보다도, 또 어떠한 고문보다도, 흑사병이나 문둥병보다도 훨씬 강한 사상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만일에 사람의 마음을 견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생명의 원천을 풍부하게 하는 이 사상이 없었다면 인류도 도저히 이러한 불행과 재난을 견뎌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한 어떤 힘이 악덕과 철도의 시대인 우리 세대에 무엇이든 이런 힘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의 우리 시대는 기성과 철도의 시대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내가 방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악덕과 철도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악덕과 철도의 시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의 반만이라도 좋으니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사상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별 밑에서 인간을 혼란케 하는 이러한 철도망의 상황 하에서도 생명의 원천은 마르지 않고 흐려지지도 않았다고 도저히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은 부유하다거나 재산이 있다거나 기근이 적어졌다는 사실과 교통수단이 신속해졌다는 등을 가지고 나를 놀라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재산은 많아도 힘은 적습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사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악화되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맥이 빠졌습니다. 모두
우리 모두가 맥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당면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안주를 내오느냐 안 내오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공장님,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안주를 이리 내오도록 할까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만든 레베제프는 뜻하지 않은 안주의 결론으로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 자신도 이 결론을 일컬어 영리한 변호사의 사태 전환이라 했다. 또다시 흥겨운 웃음소리가 일어나고 자중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동은 팔다리를 펴서 테라스를 거닐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직 켈레르만은 레베제프의 연설에 불만을 표시하며 여전히 매우 흥분된 채 있었다. 저 친구는 21세기적 광신을 설교함으로써 문화 전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괴상한 교태를 부리고 있지만 순수한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없거든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얻게 됐나 물어볼까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진짜 묵시로 해석가를 만난 일이 있어요. 저쪽 구석에서는 이볼긴 장군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프치스인이 그에게 붙들려 하는 수 없이 그의 상대가 되었다.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된 그레고리 세면노비치 부르미스트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심장에 불을 붙이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이 사람은 안경을 쓰고 검은 가죽 표지가 붙은 커다란 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잿빛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자선 사업을 해서 받은 2개의 메달도 있었지요. 그 어조는 근엄하고도 장중하여 네로라 하는 장군들도 그 앞에 나가면 무의식 중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녀자들 중에는 기절을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 친구는 안주로서 결론을 맺는군요. 수치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볼긴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푸치스인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모자를 집으려 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자에서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식탁에서 일어나기 조금 전부터 술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다시는 마시려 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른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는 로고진에게로 다가가서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아마도 그들 2사람은 절친한 친구지간인 것 같지도 보였다. 로고진도 처음에는 몇 번이나 살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이제는 고개를 수그린 채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그도 역시 방금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린 듯 싶었다. 아무튼 그는 여태껏 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었다. 다만 이따금씩 눈을 들어 자중해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에게 나타날 매우 중대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으며 그때까지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공작은 겨우 2서너 잔 마셨을 뿐이었으나 그래도 꽤 명랑한 기분이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조금 전의 약속을 상기하고 상냥하게 웃어 보였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이고는 갑자기 이폴리트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이폴리트는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디 말씀 좀 해보시오. 이 젊은 친구는 대체 뭐라로 당신 집에 기어들었지요?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심지어 중어스럽게 말했으므로 공작은 몹시 놀랐다. 반드시 좋지 못한 속셈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오늘 이 사람에게 몹시 흥미를 느끼신 것 같은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현재의 당신 상태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저녁은 처음부터 이 못생긴 상판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잘생긴 얼굴입니다. 아, 저것 좀 보십시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공작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저것을. 공작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돌아다 보았다.
5. 레베제프의 열변이 거의 끝나갈 때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던 이폴리트가 마치 누구한테 옆구리를 채이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키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창백한 표정으로 공포에 질린 듯 주위를 바라보았으나 마침내 모든 것을 알아챈 듯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들 돌아가는 겁니까? 끝났습니까? 모든 게 끝났어요. 해는 떠올랐습니까? 그는 공작의 손을 잡고 불안스럽게 물었다. 지금 몇 시지요? 몇 시냔 말입니다. 1시쯤 되었나요? 내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군요. 내가 오래 잤습니까? 무심한 표정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마치 자기의 전 운명에 관계되는 어떤 중대한 것을 잠으로써 허비해버린 것 같은 말투였다. 당신은 잠깐밖에 자지 않았어요. 한 7, 8분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대답했다. 이폴리트는 뚫어질 듯이 그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그는 무거운 짐이라도 벗은 듯이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는 간신히 아직도 연애는 전부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날은 새지 않았으며 손님은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잠깐 자리를 떴을 뿐이고 이제야 겨우 레베제프의 연설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폐병 환자 특유의 홍조가 2개의 짙은 반점으로 양쪽 볼을 빨갛게 물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옆에서 시간을 재고 있었군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하고 그는 비꼬아 말했다. 당신이 저녁 내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아, 로고진. 나는 저 사람의 꿈을 꾸었어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로고진을 턱으로 가리키며 공작에게 속삭였다. 아, 그렇지요. 라며 그는 금세 다른 데로 주의를 돌려버렸다. 연사는 어디 있습니까? 레베제프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베제프의 연설은 끝났나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런데 공장님, 당신이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오직 아름다움 뿐이라고 하셨다는데 그건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공장님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장님이 그처럼 재미있는 사상을 품고 계신 것은 지금 어떤 이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공장님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까 공장님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붉히시지 마세요, 공장님. 그러시면 내가 송구해집니다. 그런데 대체 어떠한 아름다움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콜야가 나에게 말하길 당신은 열렬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서요.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공작은 그를 세심히 쳐다보았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당신은 아마 내가 당신을 무척 좋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갑자기 이폴리트는 내뱉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이제 당신을 그렇게 성실하게 대해드렸는데도요. 어제 난 당신에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나는 어제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 이유는 내가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당신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겠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 샴페인을 좀 더 마시고 싶군요. 켈레르, 여기 한 잔 따라주시오. 더 마시면 좋지 않아요, 이폴리트. 나는 당신한테 술을 줄 수가 없소. 공작은 술잔을 옆으로 치웠다. 참 그렇군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의 말을 따랐다. 아마 저 사람들은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말이 옳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옳지 않느냔 말입니다. 나중에 맘대로들 짓거리라지요. 그렇죠. 공장님,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기야 나는 지금 졸음이 옵니다. 나는 얼마나 무서운 꿈을 꾸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겨우 생각이 나는군요. 공장님, 비록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런 꿈을 꾸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기를 바랄 것까진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항상 묻기만 할까요? 왜 항상 묻느냐 말이에요. 당신의 손을 이리 주십시오. 내가 꼭 쥐어 드릴 테니. 자, 이렇게. 나한테 손을 내주시는군요. 아마도 당신은 내가 진정으로 악수하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군요. 나는 이제 술을 더 마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몇 시죠? 아니, 좋습니다. 몇 시나 됐는지 알고 있어요. 시간이 되었군요. 지금이 적절한 시간이에요. 저쪽 구석에서는 요리 접시를 차리는군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비게 되겠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들은 들은 채도 않는군. 공장님, 나는 여기서 뭘 좀 읽을 작정입니다. 그야 물론 먹는 쪽이 훨씬 재미있겠지만. 천만 뜻밖에도 그는 저고리 호주머니에서 큼직한 붉은 봉인이 찍힌 봉투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이 뜻하지 않은 그의 거동은 아무런 예측도 하지 않았던, 아니 전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던 일동에게 비상한 인상을 주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가냐는 황급히 탁자 옆으로 달려왔다. 로고진도 탁자 옆으로 다가왔으나 이폴리트의 속셈을 빤히 알고 있다는 듯이 심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와 있던 레베제프는 호기심에 찬 눈을 번쩍이며 열심히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것은 뭐요? 공작이 불안하게 물었다. 해가 뜨기만 하면 나는 곧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장님.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니 두고 보세요. 이폴리트는 소리쳤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내가 이 봉투를 뜯지 못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에겐가 도전하는 것 같은 눈초리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공작은 그가 온몸을 떨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작이 전체를 대표해서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읽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대체 뭡니까, 이폴리트? 그게 도대체 뭔데 그래요?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다. 모두들 이폴리트가 앉아있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안주를 먹는 사람도 있었다. 붉은 봉인이 찍힌 봉투는 자석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다. 공장님, 이것은 어제 내가 쓴 글입니다. 당신과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이내 쓰기 시작했지요.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써서 오늘 아침에야 겨우 끝냈습니다. 아침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일 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공작은 조심스럽게 그의 말을 막았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폴리트는 발작을 일으킨 듯 웃었다. 뭐 그리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40분이나 1시간이면 다 읽을 테니까요. 더욱이 저렇게 모두들 궁금한 듯이 이리로 몰려서 이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이 봉투에 봉함을 하지 않았던들 아무런 인상도 줄 수 없었겠지요. 하하하. 신비로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봉함을 뜯을까요? 뜯지 말까요? 그는 야릇한 웃음소리와 함께 두 눈을 번쩍이며 이렇게 소리쳤다.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그런데 공장님,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을 한 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묵시록에 나오는 위대하고 강한 천사의 말입니다. 갑자기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소리쳤으나 그는 뜻밖에도 불안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읽지 마시오. 공작은 봉투에 손을 얹으며 외쳤다. 읽는다고요. 이미 요리가 나왔는데. 누군가가 말했다. 글이라니 잡지에라도 실을 건가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아마 따분한 것일걸.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도대체 그게 뭐요? 나머지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나 겁에 질린 공작의 행동 때문에 이폴리트도 적이 놀란 모양이었다. 그럼 읽지 말까요?
핏기 잃은 입술에 일그러진 미소를 띠며 그는 머뭇머뭇 공작에게 속삭였다. 읽지 말아요. 여전히 도전적인 눈초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얼굴을 둘러보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무서운가 보군요. 그는 다시 공작을 돌아다 보았다. 뭐가? 공작은 더욱더 안색이 달라졌다. 당신들 중 20코페이카짜리 은전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이폴리트는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전이라면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기, 레베제프가 얼른 내주었다. 병자인 이폴리트가 정말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그의 머리를 스친 것이다. 베라 루키아노브나. 이폴리트는 급히 불렀다. 이 돈을 탁자 위에 던져보시오. 독수리가 나오나 격자가 나오나. 독수리가 나오면 읽기로 하죠. 베라는 깜짝 놀라 은전과 이폴리트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고 돈을 보고 던져서는 안 된다는 듯이 어색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돈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독수리의 그림이 위로 나타났다. 읽어야겠군. 흡사 운명의 판결에 압도된 것 같이 이폴리트는 중얼거렸다. 설사 사형 온도가 내렸다고 해도 그보다 더 창백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그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입을 열었다. 이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방금 주사위를 던졌나? 여전히 솔직하고 신중한 표정으로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실로 놀라운 심리적 특성이 아닙니까? 그는 실제로 경악을 하며 공작을 향해 소리쳤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특성입니다.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그는 활기를 띠며 이렇게 되풀이했다. 이것을 어디다 적어두십시오, 공장님. 그리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당신은 사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나는 들었습니다. 하하하. 아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다니. 그는 소파에 주저앉더니 탁자에 팔꿈치를 개고 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아니, 부끄러우면 어떻고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다는 걸까. 그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여러분, 나는 이 봉투를 뜯겠습니다. 그는 갑자기 결심한 듯이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흥분하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그 속에서 자디잔 글씨로 가득 채워놓은 몇 장의 편지지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체 저게 뭐요? 저게 어떻게 됐다는 거요? 무엇을 읽는다는 거죠? 몇 사람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으나 나머지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앉아서 호기심에 찬 눈으로 이폴리트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들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베라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거의 울상이 되어 아버지의 의자에 달라붙어 있었다. 콜야 역시 그녀 못지않게 놀란 모양이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레베제프는 얼른 일어나서 잘 읽게 하려고 이폴리트의 옆에다 촛대를 옮겨 놓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폴리트는 무슨 생각에선지 이렇게 덧붙이고 나서 곧 읽기 시작했다. 필요 불가결한 나의 해명. 부제명은 내가 죽은 후엔 설사 노아의 홍수가 있더라도 상관없다입니다. 제기랄. 그는 갑자기 불에 대기라도 한 듯이 소리쳤다. 이따의 어리석은 제명을 신중히 붙였으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 두겠습니다만 결국 이 글은 하나의 넌센스에 지나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나의 사상이 만일 여러분께서 이 속에 무슨 비밀 사항이라든가 또는 금지된 한마디로 말해서 서론을 빼고 빨리 읽어주시오. 가냐가 가로채서 말했다. 얼음얼음 넘겨버리는 건 아니오. 누군가가 덧붙였다. 도대체 말이 많아.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던 로고진도 한마디 했다. 이폴리트는 얼른 그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로고진은 입맛이 쓰고 안이 꼽다는 듯이 흰 이를 드러내며 느릿느릿 괴상한 소리를 내뱉었다. 이봐 젊은 친구,
이런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로고진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물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괴이한 인상을 주었다. 그 어떤 동일한 상념이 전체의 마음 한기퉁이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이폴리트에게는 이 말이 무서운 작용을 일으켰다. 그는 옆에 있는 공작이 얼른 손을 뻗어 붙잡아 주려고 했을 만큼 벼랑간 몸을 후들후들 떨며 무엇인가 고함을 지르려고 했으나 갑자기 목이 막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1분가량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로고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안간힘을 다하여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그건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쨌다는 거지. 로고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나 이폴리트는 벌컥 성을 내며 미친 듯이 거칠고 격렬하게 소리치며 말했다. 당신은 지난주 내가 오전 중에 당신을 찾아갔던 바로 그날 밤 2시쯤 나를 찾아왔었죠. 당신이 말입니다. 고백해요. 당신이었죠. 지난주 밤에. 정말 자네는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 이 젊은 친구야. 그 젊은 친구는 집게손가락을 이마에 갖다 대고 다시 1분가량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공포에 일그러진 그의 창백한 미소 속에는 마치 잔악하면서도 오히려 준엄한 것 같은 표정이 번뜩였다. 그건 당신이었어요. 마침내 그는 속삭이듯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되풀이했다. 당신은 나를 찾아와서 1시간 내내 창문 옆 의자에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밤 1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시가 지나서야 돌아갔죠. 그건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왔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건 당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은 갑자기 증오의 빛을 발했으나 아직도 공포의 전율은 가시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곧 죄다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들어주십시오. 그는 또다시 호둥대면서 원고지를 쥐었다. 종이장이 산산이 흩어졌으나 그는 그것을 허둥지둥 걷어모았다. 종이장은 그의 떨리는 손 안에서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침내 낭독이 시작되었다. 처음 5분가량 이 뜻하지 않은 논문의 작자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토막토막 끊어지는 고르지 못한 어조로 읽고 있었으나 얼마 후부터는 목소리가 분명해져서 읽고 있는 문장의 내용을 완전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상당히 심한 기침이 이따금 방해할 뿐이었다. 논문의 중간쯤에서부터 매우 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낭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그를 사로잡는 비장한 감흥은 청중에게 주는 병적인 인상과 함께 낭독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다음이 그 논문의 전부이다. 필요 불가결한 나의 해명. 어제 아침에 공작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기 별장으로 옮기도록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그가 반드시 이런 말을 하리라고 미리 짐작했으며 또 그가 사랑과 나무에 에워싸여 죽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나의 죽음을 얘기하리라 확신했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죽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것이다. 나는 그가 입버릇처럼 나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꾸만 나무를 끌어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무를 보고 싶어 파블로프스크에 왔다는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내가 그에게 나무 밑에서 죽는 거나 창밖에 나의 벽돌담을 보며 죽는 거나 매한가지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공작도 이 말에는 동의했지만 그러나 그의 견해로는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는 나의 몸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어쩌면 나의 흥분과 나의 꿈을 해방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마치 유물론자처럼 말한다고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특유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사실 자기는 항상 유물론자였노라 대답했다. 공작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 역시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의 미소가 하도 좋아서 나는 새삼스럽게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그를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그에 대한 5개월간에 걸친 나의 증오도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내가 요전에 파블로프스크에 간 것은 주로 그를 보기 위해서였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왜 나는 그때 이 방을 버리고 나섰던 것일까? 죽음을 선고받은 자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 내가 이처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와는 반대로 이 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있었다면 물론 나는 자기에게 죽으러 오라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바삐 서둘러 이 해명을 내일까지는 완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읽어보고 정정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일 공작을 비롯하여 그를 만나려고 온 2~3명의 손님들에게 낭독할 때 처음으로 이것을 읽어보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속에는 한마디의 허위도 없고 그 전부가 최후의 엄숙한 진리뿐이므로 내가 이것을 다시 읽을 때 그 진리가 나 자신에게 어떠한 감명을 줄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최후의 엄숙한 진리라는 말은 공연히 쓴 것 같다. 2주일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2주일밖엔 살지 못할 테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글이 진실이라는 가장 좋은 증명이다. 주의, 잊어서는 안 될 생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 아니, 이따금씩 미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극도에 달한 폐병 환자는 때로 얼마 동안씩 발광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이 문제는 내일 이것을 낭독할 때 청중의 표정을 보아 진부를 확인해야겠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용이 주도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에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글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정정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5줄마다 자가당착을 스스로 발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원고를 정정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나는 자기의 세상의 논리적 전개가 과연 정확한가를 내일 이것을 낭독하는 자리에서 결정짓고 싶은 것이다. 나는 과연 오류를 발견하게 될 것인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방안에서 수없이 되씹은 사상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만일 내가 2달 전에 지금처럼 영영 이 방을 떠나 건너편 마이에른의 집의 벽돌벽과도 이별을 고했더라면 필시 비애를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내일이면 이 방과 저 벽을 영원히 버리고 떠나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2주일가량의 짧은 시일 동안 무엇을 애석히 여긴다거나 어떤 감정에 몰두한다는 건 부질없는 짓이라는 신념이 나의 본성을 정복하고 나의 전 감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까? 나의 본성이 이제는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것이 사실일까? 만약에 지금 내가 고문을 받는다면 나는 틀림없이 비명을 지를 것인데 나의 목숨은 앞으로 2주일밖에 살지 못할 테니까 아픔을 느낀다든가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살 날이 기껏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때 나는 파블로프스크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비애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키슬로로도프라는 대학생을 데려오라고 나를 만나러 왔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유물론자에다 무신론자인 동시에 허무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특별히 그 대학생을 부른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체면 차리지 않고 맹렬하고 적나라한 현실을 내뱉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지극히 태연하고도 노골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주었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싶었다. 그는 솔직하게 내 목숨이 앞으로 한 달가량밖엔 안 남았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주위의 사정이 좋으면 좀 더 살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더 일찍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심지어 내일이라도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3일 전에 역시 나처럼 폐병을 앓고 있는 콜로무냐의 어떤 젊은 부인이 시장에 가려고 하던 참에 갑자기 증세를 일으켜 소파에 쓰러진 채 경련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대로 숨을 거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키슬로로도프는 자기의 무감각과 태어남을 자랑하는 듯한 어조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게는 더 없는 영광이라는 식으로 말했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자기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으며 또한 일체를 부정하는 고등인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그 이야기로서 표시하려 했던 것이다. 어쨌든 사실은 명백하게 되었다. 고작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의 예측이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내가 저기 놀란 것은 아까 공작이 나의 악몽을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알아맞혔다는 사실이다. 파블로프스크에 오면 나의 흥분과 꿈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어째서 꿈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는 의사인가 아니면 비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결국 그가 백지라는 점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나는 그가 찾아오기 조금 전에 길몽을 꾸었다. 그런데 요즘에 수백 번씩 꿈을 꾸고는 하지만 그때 나는 깜빡 잠이 들었었다. 그것은 공작이 찾아오기 1시간 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어느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내 방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방보다는 크고 높았으며 치장도 잘 되어 있고 밝았는데 찬장과 장롱, 소파와 녹색의 비단 이불이 덮인 크고 넓은 침대 등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방 안에서 괴물과 같은 무시무시한 동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갈과 비슷한 것이었으나 정갈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욱 징그럽고 더욱 무서웠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일부러 내가 있는 방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매우 세밀히 그 괴물을 관찰했다. 그것은 단단한 다갈색 껍데기를 가진 파충류로서 길이는 20cm가량이었고 머리의 두께는 손가락 2개를 겹친 정도이며 꼬리 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점점 가늘어져 꼬리의 첨단의 폭은 3mm 정도밖에 안 되었다. 머리에서 5cm쯤 되는 곳에 길이 10cm가량 되는 발이 동체의 양쪽에서 각각 45도의 각도로 삐죽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동물은 삼지창같이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머리에는 길지 않은 단단한 바늘 모양의 2개의 더듬이가 있었다. 이건 역시 다갈색이었다. 이러한 더듬이가 꼬리끝과 발끝에 각각 2개씩 돋아 있었으니 더듬이는 모두 합해서 8개였다. 그 동물은 2발과 꼬리로 몸을 세우고 무서운 속도로 방안을 쏘다녔는데 그럴 때면 그 동체와 2발이 무척 딱딱해 보이는 껍데기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사 조그만 뱀처럼 굉장히 빨리 꿈틀거리는 것이어서 매우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나는 찔리지나 않을까 몹시 겁이 났다. 이렇게 생긴 동물은 독을 품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과연 누가 이것을 내 방에 집어넣었을까? 도대체 나를 어쩌자는 것일까? 여기에는 과연 어떤 내막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괴물은 장롱이나 천장 밑에 숨었다가는 구석구석을 기어다녔다. 나는 발을 들어 의자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괴물은 방을 급하게 가로질러 달려오더니 내 의자 근처에서 어디론지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는 겁을 먹고 주위를 세밀히 살펴보았으나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설마 기어 올라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다. 그 순간 나는 뒤에서 거의 머리 옆에서 버석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얼른 돌아다 보니 괴물은 어느새 벽을 타고
내 머리와 같은 높이에까지 기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무섭게 꿈틀거리는 그 꼬리가 내 머리털을 건드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펄쩍 뛰자 괴물은 사라져버렸다. 혹시 괴물이 베개 밑에 기어들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 겁이 나서 침대에 누울 수도 없었다. 그때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 같은 사람이 방에 들어왔다. 그들은 괴물을 잡으려고 뒤지기 시작했는데 나보다는 훨씬 침착했을 뿐더러 심지어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갑자기 괴물이 또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듯이 조용히 꿈틀거리며 다시금 방 안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방문 쪽으로 갔는데 그 기세가 더욱 무시무시했다. 이때 어머니는 재빨리 방문을 열고 검은 털이 복슬복슬하고 몸집이 큰 제르노프를 불렀다. 노르마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으나 괴물을 보자 못 박힌 듯 멈췄다. 괴물도 역시 그 자리에 멈췄으나 여전히 몸을 꿈틀거리며 두 발가꼬리로 방바닥을 치고 있었다. 만일 내 관찰이 틀리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물이란 신비적인 경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 집게 노르마의 경악 속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거의 신비적이라고도 할 만한 것을 느끼게 했다. 노르마는 나와 마찬가지로 이 괴물 속에 무엇인가 숙명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괴물이 조용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어 나오자 노르마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마도 괴물은 느닷없이 덤벼들어 상대를 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노르마는 극도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중후에 찬 표정으로 무섭게 괴물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노르마는 서서히 그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시뻘건 커다란 입을 쩍 벌린 채 몸을 도사리고 귀에를 엿보고 있다가 마침내 이빨로 괴물을 물었다. 괴물은 노르마의 입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개는 무방비 상태의 괴물을 또 한 번 세차게 물었다. 마치 삼켜버리기라도 할 듯이 커다란 입속에 괴물을 넣고 이를 악물었다. 껍데기가 이에 닿자 바지직 소리가 나고 밖에 기어나온 꼬리와 발끝은 경련을 일으킨 듯 파르르 떨었다. 순간 노르마는 애처로운 비명을 울렸다. 괴물이 개의 혀를 문 것이다. 노르마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입을 크게 벌렸다. 괴물은 처참하게 부서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흰 액체로 개의 혓바닥을 적시며 아직도 입속에 가로누워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액체는 흡사 지디겨진 딱정벌레의 그것과 같았다. 바로 이때 나는 잠을 깼다. 공작이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이폴리트는 갑자기 낭독을 멈추더니 수치심을 느끼는 것처럼 머리를 숙였다. 나는 이것을 쓰고 나서 한 번도 다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 어쩐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꿈은 그런 것 같군요. 가냐가 얼른 끼어들었다. 이 속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 관한. 이렇게 말하며 이폴리트는 피로에 지친 듯 기운이 빠진 동작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것 같군요. 레베제프가 신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억지로 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원치 않는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사람을 쫓아버리려는 게 아니야. 더욱이 남의 집에서. 로고진이 거의 안 들리게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모두 일어나서 가버리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감히 말을 못하고 있던 페르드 이시첸코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이폴리트는 갑자기 눈을 내리깔고 원고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이내 머리를 들고 번쩍이는 눈과 붉은 반점을 볼에 나타내며 페르드 이시첸코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나를 지독히 싫어하시는군요. 그는 말했다. 주위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몇 사람만이 웃었을 뿐이다. 이폴리트는 얼굴을 확 붉혔다. 이폴리트, 공작이 말했다. 당신의 원고를 접어서 나에게 주시오. 당신은 여기 내 방에서 자도록 하시오. 우리 자기 전에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내일도. 그 대신 그 원고는 절대로 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좋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폴리트는 깜짝 놀라 공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는 또다시 열병에 걸린 것처럼 생기가 넘쳐 이렇게 소리쳤다. 어리석은 에피소드로 나는 자기 제어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낭독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듣고 싶은 분은 들어주십시오. 그는 컵의 물을 급히 마시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탁자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낭독을 계속했다. 수치심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는 낭독을 계속했다. 살만한 가치도 없는 불과 몇 줄밖에 안 남은 시일이 계속됐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의 마음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은 나의 목숨이 아직 4주일가량은 남아있던 약 1개월 전의 일이었다고 나는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나를 정복해버린 것은 그날 저녁 파블로프스크에서 돌아왔던 때로부터 불과 사흘 전의 일이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절실하게 나를 엄습한 것은 공장 내 테라스에서였다. 그것은 내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도를 꾀하려는 생각에서 사람들과 나무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흥분하여 브루도프스키의 나의 이웃의 권리를 주장한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벌려 나를 포옹하고 그들은 내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용서를 빌 것이라 상상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결국 어리석은 바보짓을 했을 뿐이었다. 바로 이 순간 나에게는 최후의 신념이 불타오른 것이다. 이러한 신념도 없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나는 폐병 환자이고 또한 나의 병이 불치의 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기만하지 않았으며 사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나는 더욱 강렬히 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는 악착스럽게 삶에 달라붙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를 파리새끼처럼 짓눌러 뭉개버리라고 명령한 어둡고 음산한 운명의 주사위에 대해 내가 분격을 느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어째서 다만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째서 나는 실제로 생활을 시작했던 것일까? 아무것도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째서 시험을 보려 했던 것일까? 그런데도 나는 책을 읽을 수조차 없어서 독서를 아예 그만두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독서를 해야 하는가? 도대체 알아서는 무엇하느냐 말이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 몸인데. 옳지. 저 마이에른의 벽은 많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나는 저기에 많은 것을 써왔다. 저 더러운 벽 위에는 내가 암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라곤 하나도 없다. 저주받을 벽이여. 그렇지만 저 벽은 모든 파블로프스크의 나무보다도 나에게는 더욱 귀중한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처럼 모든 것이 매일반인 처지에 있지만 않다면 저 벽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에게 귀중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한때 탐욕스러운 흥미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주시했던 것 같다. 그와 같은 흥미를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병세가 심해져서 방을 나갈 수 없게 될 때면 때때로 심한 초조감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콜야를 기다렸다. 나는 여러 가지 온갖 사소한 일들에 몰두했으며 조작된 것 같은 모든 풍설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었다. 나에게 있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를 들면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오랜 생애가 부여되었음에도 부자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하기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어느 가난한 사람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는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붕괴했던 것이 생각난다. 만일 그 가난뱅이를 다시 소생시킬 수만 있었다면 나는 그를 죽일 것만 같았다. 간혹 몇 주일씩 계속해서 몸이 좋아지면 거리에 나갈 수도 있었으나 그 거리의 풍경이 또한 격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며칠씩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보도를 따라 오락가락하는 바쁘고 근심에 쌓인 한없이 걱정하고 우수에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째서 저 친구들은 항상 수심에 잠겨 걱정거리를 산더미처럼 짊어진 것 같은 분망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다니는 걸까? 왜냐하면 저들은 항상 불평이나 불만에 가득 찬 표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60년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항상 불만 속에서 방법조차 모르고 사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 어찌하여 자르니스 이는 앞으로 60년을 살 수 있으면서도 하필이면 굶어 죽었단 말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남노한 옷과 보기 흉한 두 손을 내보이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개새끼만도 못하게 굶주리고 있다. 하지만 다른 놈은 일도 하지 않는데도 부자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 중에 이반 포비치 수리코프라는 원래는 고귀한 가문의 출신이라 자칭하는 내가 사는 위층에 들어있는 초라한 가난뱅이 영감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팔꿈치가 뚫어지고 단추가 떨어진 옷을 걸치고는 여러 사람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히 쏘다니고 있었다. 그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다. 가난하고 빈곤하며 비참합니다. 약을 살 돈이 없어 아내를 잃은 데다가 올겨울엔 갓난아기마저 얼어 죽고 말았지요. 맞달려는 남의 첩으로 주워버렸습니다. 항상 훌쩍거리고 항상 울고 있었다. 오, 나는 절대로 지금도 그전에도 이런 바보들에게 연민을 느껴본 일이 없다. 이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왜 그 친구들은 스스로 로드차일드가 되지 못하는가? 그 친구들이 로드차일드처럼 수백만 대의 거부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그 친구들이 사육제의 가설무대에 쌓아놓는 것 같은 임페리얼과 나폴레옹 금화의 산더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그들이 살아있는 이상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이제는 모든 것이 나한테는 매일반이다. 이제는 성을 낼 시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나는 밤마다 화가 치밀어서 베개를 물어뜯기도 하고 이불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그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몸을 제대로 감쌀 의복조차 없는 18살 된 소년인 나를 한 길로 내쫓아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공상을 했다. 아니, 그렇게 해주기를 일부러 바랐던 것이다.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한 조각의 빵도 없고 친척도 없고 커다란 도시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래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만 남들처럼 몸만 건강하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련만.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가? 그대들은 내가 이 해명으로 나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대부분은 내가 이미 18이 지난 소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난 6개월 동안에 남들이 아주 늙을 때까지 산 것과 동등한 삶을 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를 가리켜 인생을 모르는 코올리게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웃고 싶은 자는 어서 웃으라 하자. 내 말이 모두 가공적인 얘기라고 코웃음을 친데도 상관없다. 사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들려주곤 했던 것이다. 밤새도록 그런 얘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가. 지금도 나는 그것을 죄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나는 그러한 가공적인 얘기를 되풀이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지금에 있어 나에게는 그와 같은 얘기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닐까?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나에게 심지어 라틴어 문법 공부조차 금지되어졌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았을 때부터였다. 문장론까지 나가기도 전에 죽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첫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머리에 떠올라 나는 문법책을 책상 밑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그 책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냥 뒹굴고 있다. 나는 하녀인 마트레나에게 그것을 짚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던 것이다. 나의 해명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읽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미치광이가 아니면 심지어 중학생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혹은 내가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목숨이라는 것을 매우 가볍게 낭비하고 있을 뿐더러
게으르고 철면피하게 그 특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삶을 향유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나의 신념은 내가 받은 죽음의 선고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시험 삼아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으리라. 확실한 사실은 콜럼버스가 행복했던 것은 그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었을 때라고. 틀림없이 그가 행복했던 순간은 신대륙을 발견하기 바로 사흘 전인 승무원들이 절망한 나머지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다시 돌리려 했던 바로 그때였으리라. 그때의 문제는 신대륙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콜럼버스는 실제로 그 신세계를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자기가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죽어간 것이다. 문제는 삶에 있다. 오직 생활에 있을 뿐이다. 끊임없고 영원한 탐구에 있는 것이지 발견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짓거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지금 내가 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짓거리는 말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해돋이 따위에 장문을 투고하는 어린 중학생 정도로 생각할는지 모른다. 아니면 너는 아마도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너무 조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덧붙일 말은 어떠한 천재적인 사상도 혹은 또 아무리 새로운 인간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매우 소박한 어떤 사람의 사상이라도 즉 모든 진실한 사상 속에는 도저히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항상 남아있기 마련인 것이다. 설사 몇 권의 책을 저술하고 35년에 걸쳐 당신의 사상을 강의했다 해도 언제나 당신의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무엇인가는 끝내 존재하고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인간이란 자신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일는지도 모를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일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만일 나도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괴롭혀온 모든 것을 남김없이 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최후의 신념을 획득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리라. 나의 해명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쯤에 두고 다음을 계속해야겠다.